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 저는 중앙보훈병원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류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맡은 주제는 전립선암의 좋은 음식, 나쁜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채널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런 날씨였었는데 오늘도 종일 비가 오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가뭄이 들 때 제가 비욘디에 출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대한비뇨의학회에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7월 중순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그 첫 문을 여는 터라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대한비뇨의학회 다양한 주제 강의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맡은 주제는 이제 음식에 관한 주제입니다. 좀 마음 편히 강의 들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전립선암 환자를 보다 보면 뭐 이제 수술한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치료하는 환자들께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 "뭘 먹어야 좋은가요? 뭘 먹어야 암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진료 시간이 매우 제한돼 있어서 제가 뭐 많은 설명을 못 해 드리고 이제 "골고루 편안하게 드십시오."라는 말 정도만 건네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침으로써 앞으로는 환자분들께 "검색해서 강의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암과 음식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이런 연구들의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암과 음식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중요하게 설정이 되어야 되는 얼마나 먹었는지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정확지 않습니다. 얼마큼 먹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연구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얼마나 자주 먹는지,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먹었는지에 대한 것까지 다 하면 사실 연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참조할 때도 '아 이런 경향이 있구나.' 정도를 알면 되는 거지 얼마나 이게 더 좋은지 얼마나 더 나쁜지 이런 숫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몇 가지 저희가 친숙한 단어들이죠. 지방, 단백질, 야채, 과일, 콩, 비타민 등등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그 챕터마다 시작할 때마다 단어를 보시고 '이건 당연히 좋겠지. 이건 당연히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 보시면 더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입니다. 당연히 안 좋겠죠. 자, 우리 지방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몸에 안 좋다고 알려진 포화지방이 있고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불포화지방,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지방인 트랜스 지방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포화지방은 보통 이제 고기나 유제품 등에 있는 것으로 우리 이제 심혈관 질환에도 안 좋은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고요. 불포화 지방은 뭐 여기 보시다시피 단일 다가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뭐 우리가 이미 건강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쓰여져 있죠. 마지막에 트랜스 지방은 우리 이제 경화된 지방이기 때문에 뭐 과자라든지 쿠키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마가린이라는 말 말고도 이제 그 과자 사 보면 뒤에 쇼트닝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이런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영양 정보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예전에는 이런 게 이제 모든 공산품의 표기가 안 됐지만 지금은 뭘 뒤에 들여다봐도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방의 함량에서 포화지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15 그램 정도 먹는 게 권장되고 있는데요. 3 그램이니까 20% 정도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화지방이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보는 게 이제 이번 지방 관련된 주제 이야기할 때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트랜스 지방도 써 있죠.
주의할 것은 트랜스 지방은 안 먹을수록 좋은 것인데 1회 섭취량당 0.2 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0이라고 써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제 어떤 연구에서 전립선암 상대 위험도가 이제 포화지방을 먹은 경우에 트랜스 지방을 이제 많이 먹은 경우에 각각 거의 한 2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섭취한 지방의 총량보다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 전체에서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전립선암 환자에서는 그러면 어떨까요? 탄수화물 섭취의 10%를 식물성 지방, 뭐 올리브유 뭐 이런 걸로 바꿨더니 전립선암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탄수화물의 약 5%를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으로 교체했더니 되려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열화시켜 보면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제일 안 좋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중간, 그리고 식물성 지방은 이제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뭐 몸에 좋은 거 다 이미 알고 계시죠? 등푸른 생선이고요. 생선 섭취에 관한 22년 추적 연구를 보면 생선 섭취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암 환자에서 자주 생선을 먹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률이 꽤나 많이, 여기서는 48%라고 써 있는데요. 꽤나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복용하면 어떨까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연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은 전립선암을 포함한 여러 암의 발생을 예방하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주요 일간지 그 이제 건강 정보 기사, 사실 이제 그 광고 기사죠. 이제 그런데 오메가3로 전립선암을 예방하세요, 뭐 그런 기사가 떠 있어서 저희 학회에서 이제 이제 대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영양제가 물론 심혈관계에는 좋겠지만 전립선암을 예방까지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어떨까요?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것인데요. 먼저 적색육을 보겠습니다. 적색육은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색육 섭취가 많은 경우에 전립선암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특히 진행성 전립선암, 더 나쁜 전립선암의 위험은 31%로 더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색육 자체가 이제 뭐 지방도 많고 뭐 유리하면서 이제 트랜스 지방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 조리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온에서 우리가 뭐 튀기거나 굽거나, 특히 이제 그런 직화구이 같은 그런 방식의 요리들은 발암 물질을 많이 생성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고기를 먹더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또 그 나쁜 영향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래서 삶아서 먹거나 이제 저온 조리를 하는 것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죠. 저온 조리는 이제 뭐 수비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비드 방식의 요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공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햄버거라든지 이제 우리 뭐 햄이나 베이컨 뭐 이런 것 포함해서 또 직화구이, 적색육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그 진행성 전립선암의 위험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제 일반 그런 고기, 적색육에다가 이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산화 방지제들을 넣고요. 또 색깔을 내기 위한 것들도 넣지요. 뭐 아질산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을 더 넣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더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고기에 대한 발암물질 가능성을 등급으로 나눈 게 있습니다. 먼저 적색육은 그룹 2A입니다. 그리고 가공육은 그룹 1인데요. 그룹 1은 대표적으로 담배가 그룹 1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육은 '담배만큼 암에는 안 좋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고기가 안 좋은 암에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계 암이 가장 대표적인데, '전립선암에도 역시 그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닭, 오리, 가금류입니다. 전립선암 환자에서 이 적색육 대신 가금류나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은 재발률을 좀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껍질이 있는 가금류를 먹는 것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섭취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전립선암 재발률을 다소 높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껍질 없는 가금류는 공격성이 높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왕 이제 닭, 오리를 드실 땐 껍질 없이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삶은 닭의 껍질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 튀긴 닭의 껍질은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이 포기하기 어려운 부위인데, 이 껍질과 그 아랫부분에 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지혈증에도 물론 안 좋겠지만 이렇게 전립선암에도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란입니다. 다행히 계란 섭취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암 진단 후에 매주 5.5개 이상의 이제 계란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계란을 적게 섭취하는 경우에 비해서 재발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콜린이라는 성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콜린이라는 게 이제 암세포가 분열할 때 이 콜린이라는 걸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콜린 섭취가 많으면 이제 암세포 성장과 그리고 이제 나빠지는 경우에 전이에도 더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채, 과일, 콩입니다. 제가 더 이상의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좋은 결과가 쭉 나열될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먼저 토마토입니다. 이 전립선하면 먼저 떠오르는 채소가 토마토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뭐 리코펜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매주 2개에서 2회에서 4회 정도 생토마토를 섭취했더니 전립선암 위험이 26%가량 감소가 되었다는 연구도 있고요. 매주 10회 이상 먹었더니 더 감소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토마토는 원래 우리가 조리해서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먹을 때 가장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생토마토를 먹는 경우에도 역시 도움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매번 애써 챙겨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토마토를 먹게 된다면 '아, 이게 전립선암 예방에 좋다고 했었지.' 이런 생각으로 드셔야지, 뭘 또 그 도움이 된다고 해서 또 왕창 사서 또 이렇게 드시는 건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토마토가 어쨌든 산성이 높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면 상당히 속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아무튼 뭐가 됐든 지나친 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전립선암이 진행된 경우에 라이코펜을 약으로 해서 매일 2mg씩 이제 복용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한 것입니다. 사실 전립선암 치료의 근간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호르몬 치료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인데, 그래서 지금은 약물로 많이 하지만 전에는 고환 적출술을 이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고환 적출을 이제 한 환자에서 라이코펜을 복용한 군과 아닌 군을 비교한 것인데, 이제 복용한 군에서 암 수치의 개선과 암 진행이 늦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콩입니다. 콩 안에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성분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매일 두유를 먹으면 전립선암 위험이 70%나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콩 섭취와 전립선암에 대한 여러 연구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콩 섭취에 따라서 전립선암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콩 많이 먹으면 좋죠. 그런데 두유 같은 경우에 뒤에 성분 보시면 이제 당류가 높은 두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두유는 이제 그 콩의 함유량도 좀 적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두유는 뭐 90% 이상, 95% 이상의 두유와 약간의 소금간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무미 건조한 두유를 좋아하는데, 상당히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적극 추천드리고요. 음.
2년간 이제 무작위 대조 시험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국소 전립선암 환자에서 콩 영양제를 복용한 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 했더니 암 진행에 별 차이가 없었다. 뭐 그 2 년이라는 시간이 짧았는지 아니면 이걸 약으로 복용해서 효과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성분들은 그 음식 자체를 콩을 온전히 다 먹었을 때 보통은 유효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성분만 뽑아서 만든 영양제는 이제 뭐 기전은 정확지 않지만 효과가 확실히 덜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름도 어렵죠. 이게 꽃이 4개가 필 때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핀다 그래서 이제 십자화과 채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 예를 보시면 이제 우리 아이들과 일부 어른들도 좋아하지 않는 채소들이죠.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콜리플라워는 이제 브로콜리 중에서 이제 약간 색깔이 하얀 모양처럼 생긴 애를 말하는 건데 뭐 저기 해외에서는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색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케일, 배추, 무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많이 섭취할수록 공격적인 전립선암 발생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역시 많이 먹는 경우에 전립선암 진행도 좀 늦추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예방 효과와 진행을 막는 효과 모두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류입니다. 석류에 대한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좀 오래된 것이긴 한데요. 전립선암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한 뒤에 암 수치를 낮출 수 있는가를 보는 연구입니다. 매일 240cc 정도의 석류 주스를 먹었습니다. 암 수치가 상승되는 게 둔화됐고요. 생존율도 약간 향상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석류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4주간 매일 500cc를 먹인 연구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역시 기간이 문제겠죠. 이건 4주밖에 안 돼서. 다음은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사실 굉장히 오늘 약간 첨예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멀티비타민 다들 요새 많이 드시죠? 여러 가지 비타민이 배합되어 있고 하루에 한 2알 정도 복용하면 간편하게 이제 많은 영양소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멀티비타민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연구는 이제 50세 이상의 남성 15,000명가량을 10년 넘게 관찰한 연구입니다. 매일 멀티비타민 먹었더니 암, 전립선암 예방 효과는 없더라라고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암 예방 효과까지는 없구나라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좀 재미있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국소 전립선암, 초기 전립선암에는 별로 관계가 없었지만 일주에 7회 이상 과다 복용하는 경우에는 나쁜 전립선암, 진행성, 치명적인 그런 전립선암에는 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역시 그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과다 복용하면 안 되겠고요. 그런데 또 이제 멀티비타민 뒤에 그 성분을 보면 하루 권장량의 몇백 %를 이제 함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싶은데 아무튼 이 과다 복용하는 것과 너무 또 이제 횟수까지 늘려서 복용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섬뜩할 만한 내용은 이것인데요. 이렇게 과다 복용하는 멀티비타민은 전립선암, 폐암, 백혈병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백혈병은 굉장히 위험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무쪼록 과량 복용하는 것은 자제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멀티비타민 하루에 뭐 2알 먹는 경우에는 사실 1알만 먹어도 하루에 권장량을 다 커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좀 줄여서 먹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음 비타민 E 셀레늄입니다. 둘 다 이제 항산화 영양제로 잘 알려져 있죠. 셀레늄 농도가 낮은 경우 영양제가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농도가 몸에 낮은 경우에 먹었으니까 별 영향이 없다. 그런데 반대로 농도가 높은데 셀레늄을 많이 먹었다. 이러면 역시 또 과량 복용이 되는 것이죠. 고등급 전립선암 위험이 상승했습니다. 또 비타민 E 영양제 복용도 셀레늄 농도가 낮은 경우에 복용하면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두 개가 이제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 영양소들인데 셀레늄이 낮은데 비타민 E만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비타민 E가 과량 복용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레늄을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복용을 시켰더니 전립선암 사망 위험이 용량이 올라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영양제는 많이 복용하면 안 되게 너무 많이 과량 복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전립선암 발생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고 약간 높인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립선암 환자들은 비타민 D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 환자분들 중에 특히 이제 호르몬 치료하시는 분들은 그 호르몬 치료가 우리 뼈를 약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골절의 위험이 올라가고요. 때문에 비타민 D가 이제 필요해지는 것이죠. 칼슘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비타민 D를 드시라고도 물론 말씀을 드리지만 햇볕을 하루에 10분 내지 30분 정도 쪼이시라고 그렇게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게 전립선암 환자분들한테는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전이성 전립선암, 뼈전이가 가장 흔한 암이 전립선암인데요. 뼈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골절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비타민 D 복용을 꼭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복용할 수 있는 영양제 비타민 C입니다.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지는 못했는데 아주 고용량에서는 약간 전립선암 수치를 낮췄다는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용량을 보면 7,500ml에서 5만 mg이거든요. 우리가 1,000ml짜리 고용량 비타민 C를 복용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7알 반에서 50알을 먹어야지 저 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하긴 힘들고 이 연구도 정맥 주사로 이 비타민 C를 놓는 그런 이제 연구였습니다. 다음은 베타카로틴, 당근을 떠올리시면 되죠. 이제 그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낮췄고 역시나 영양제로 복용했더니 효과가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연구는 매일 당근 3.2g 이상 섭취한 경우에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3.2g이면은 정말 이만큼만 복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근은 매일 한 조각씩이라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받고 할까요? 오영도 님께서 제 남편은 매일 삶은 달걀을 1개씩 먹고 있습니다. 안 먹는 게 나을까요? 5개 이하로 낮춰야 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써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걀에는 콜린이 많이 있어서 암이 있는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1개 정도면 사실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든 이제 과량으로 우리가 먹고 복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달걀 하나 정도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의 함량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포화지방 아까 나쁘다고 계속 나왔는데 달걀 하나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냥 보통 사이즈라고 했을 때 계란 하나에 1.5g 정도의 그러니까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전체 포화지방의 한 10%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매일 하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좋은 단백질 원이고요. 그래서 굳이 적게 드시라고 그러니까 많이 드시진 않더라도 끊으시라고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즐겁게 맛있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커피, 차, 유제품, 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들 아닙니까?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6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경우 치명적인 전립선암 위험이 60% 감소했다. 6잔 이상을 드셔야 된다는 건데 그냥 연구가 그렇다는 거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피를 드시면 안 되겠죠. 다행히 그 효과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디카페인 커피를 거의 먹고 있는데요. 카페인 커피를 먹으면 어쨌든 위산도 더 많이 나오고 또 위식도에 있는 그 괄약근도 좀 더 약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도 악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카페인으로 바꾼 다음에 하루 서너 잔을 마셔도 뭐 그런 속이 불편한 증상이 없어서 계속 마시고 있는데, 간혹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또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튼 디카페인 커피도 같이 병용해서 하루에 여러 잔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커피에 대한 연구는 되게 재밌는 것이 많이 마실수록 점점 효과가 올라갑니다. 네, 그렇다고 매일 그렇게 많이 마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커피가 좋다고 하는 것은 그냥 커피의 그 원액 자체를 말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설탕을 넣고 막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커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전립선암 환자에서도 하루 4잔 이상 마시는 경우에 전립선암 재발과 진행에 호전을 보였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전립선암 환자분들도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드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녹차입니다. 녹차 음용은 국소 전립선암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는 결과도 있고, 무려 7잔 이상을 마시면 암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 7잔 이상 어떻게 드십니까? 그 진행 전립선암에서 많이 마실수록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그 하루 5잔 이상 음용했을 때는 또 진행성 전립선암 위험이 감소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녹차가 암에는 좀 좋은 효과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뭐 나쁘지 않고요. 다음에 유제품입니다. 사실 이것도 약간 첨예한 주제이긴 합니다. 이제 우유나 버터, 치즈. 이제 보통은 매일 드시는 걸 권장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전립선암 환자에서 1주 4회 이상 우유를 섭취하시는 경우에 재발 위험이 꽤나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우유는 이제 홀 밀크라고 해서 우리가 지방을 빼지 않은 그런 전지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인 환자에서 이렇게 1 주에 4회 이상 우유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재발 위험이 약 3 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체질량 지수 27이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이고, 그냥 계산기로 할 때는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 키를 2번 나누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비만한 상태인가를 보기 위한 그런 지수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25가 기준입니다. 25가 넘어가면 이제 비만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아무튼 비만인 사람이 우유를 많이 먹는 경우에 재발 위험이 올랐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체질량 지수가 그러니까 비만이 아니면서 저지방 우유라든지 다른 유제품을 섭취한 경우와는 크게 관계가 없었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하루에 2.5회 이상 유제품, 우유, 버터, 치즈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섭취하는 경우에 전립선암 발생 빈도가 약간 증가했다는 결론입니다. 재밌는 것은 저지방, 무지방 우유를 섭취했을 때는 저등급, 초기 이런 전립선암과 관계가 더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전지유를 섭취하는 경우에 이제 치명적인 전립선암, 나쁜 전립선암과 관계가 더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왕 우유를 드실 거라면 성인의 경우에는 저지방, 무지방 우유를 이제 권장을 드리는 편이 낫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그 전지유는 이제 성장을 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양보하고, 우리 어른들은 저지방, 무지방 우유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술입니다. 사실 전립선암 환자분들 중에 술에 대한 질문은 정말 한 2분 중에 1분 꼴로는 꼭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술 먹어도 되는지,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얼마나 자주 먹어도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여기 첫 내용 보시면 전립선암 진단 후에 매일 2잔 이상 술을 마시면 비음주자에 비해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률이 82%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매일 2잔이라는 게 사실 술마다 좀 다를 텐데, 사실 우리가 어떤 술을 마시건 간에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2잔 이상 마시면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 확률이 더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치면 이제 그 전립선암 환자분들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유일한 낙인 음주를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고 "절주하시라. 자주 드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도로 위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다 남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의 부인분이랑 같이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옆에서 이제 그 사모님은 계속 술 못 먹게 말씀해 달라고 막 계속 그렇게 압력을 주시고 환자분은 "반주로 한 잔은 괜찮지 않냐."고 계속 또 압박을 하십니다. 음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매일 2잔 이상은 안 좋으니 그보다는 적은 양을 어 덜 자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30 년간의 관찰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 쌍둥이끼리는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인자 여기서는 이제 음주가 되겠죠. 한 사람은 음주를 많이 하고 한 사람은 음주를 별로 하지 않는 상태로 둘을 비교한다면 굉장히 좋은 연구가 되겠죠. 여기 재미있는 결론은 매주 14잔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2잔 이상이죠. 앞에하고 똑같죠.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과도한 음주자, 이 하루 2잔 이상 드시는 걸 과도한 음주자로 정의한 것에 반발을 많이 하실 것 같지만 아무튼 이 연구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한 음주자는 매주 3잔 이하로 마시는 가벼운 음주자에 비해서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어 약 5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과도한 음주자는 좋지 않고요. 재밌는 결론은 또 그다음 줄이죠. 비음주자는 가벼운 음주자에 비해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립선암 말고도 이런 결론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예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아주 쪼금 마시는 사람보다 암에 대한 결과가 나쁜 겁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들 하시는 말씀은 "비음주자는 그만큼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술 못 먹는 상태인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이 가벼운 음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외의 인자, 음주 뭐 건강 등등에서 나이 등등을 다 보정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음주에 의한 효과만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표면적으로는 아예 술을 안 마시는 사람보다 아주 약간은 술을 즐기는 사람이 더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적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도 하죠. 프랑스 사람들이 훨씬 기름지고 뭐 그런 음식을 많이 먹는데 왜 관련된 질환은 덜 걸릴까? 적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죠. 연구 내용 보시면 한 주에 4잔 이하의 적포도주 음용은 전립선암 위험을 약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잔을 초과할 때는 그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재밌는 것은 백포도주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잔의 정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이만큼 그 와인잔을 가득 채우게 4 잔을 드시면은 안 되겠죠. 한 잔의 정의는 우리가 와인잔을 이렇게 놨을 때 가장 뚱뚱한 부분까지만 어 그 와인이 차 있는 상태가 보통 한 잔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750 밀리리터짜리 병에 약 4분의 1병 정도가 들어가면 그 한 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 주에 4잔 이하, 그러니까 하루 걸러 하루 정도 딱 한 잔씩만 이제 음용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 진단 후 하루에 15에서 30 그램의 알코올 섭취는 사망률을 감소시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 잔 정도를 알코올의 양만 환산을 하면 약 25 그램쯤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딱 한 잔 정도의 알코올 섭취, 그 적포도주를 마시는 게 이제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늘 조심스럽습니다. 이 술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걸로 오해하실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백포도주는 되려 전립선암의 위험을 좀 높이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적게 드셔야 됩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자, 마지막 주제는 이제 칼로리 제한, 체중 감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이제 당연히 이 내용만 보면 '아이 뚱뚱한 사람 살 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역시 그런 결론이고요. 동물 실험에서 칼로리 제한은 전립선암 진행을 늦추고 생존을 연장시켰고요. 칼로리 제한도 역시 전립선암의 발생을 30% 가량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체중 감량을 하는 것도 역시 고등급 전립선암의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 빼야죠. 비만하신 경우에 살 빼는 게 좋습니다. 비단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질환도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어 오늘 제가 한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면 다 뻔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일부 이야기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도 그 소재들이 많아서 헷갈리셨을 텐데 제가 그래서 딱 보기 좋게 표로 압축을 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표가 총 4 페이지에 걸쳐서 두 개의 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표는 전립선암 예방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이 빨간색은 추천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안 되겠죠. 적색육, 가공육 안 먹거나 적게 드셔야 되고요. 멀티비타민은 과량 자주 복용하는 경우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셀레늄, 비타민 D 뭐 다 이제 용량 초과해서 먹을 때 문제가 되고요. 우유 그리고 술은 심한 음주일 때 이럴 때 안 좋습니다. 전립선암 예방에 좋은 것들은 보면 토마토, 콩, 뭐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은 당근으로 먹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커피, 녹차가 도움이 된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술이나 적포도주는 가벼운 음주일 때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노란색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체크를 좀 해 놨습니다. 다음은 전립선암 환자에서 이제 도움이 어떤 게 되고 안 될지를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껍질이 있는 가금류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좋습니다. 멀티비타민 역시 좀 안 좋은 결과였고요. 셀레늄도 마찬가지고요. 우유나 술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 전립선암 환자분한테 좋은 음식은 생선, 토마토, 십자화과 채소, 석류,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커피, 그리고 술, 적포도주는 가볍게 이렇게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신다 그러면 이건 좋아, 나빠 감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적당히 먹으면 좋다는 거 알고 있고요. 뭐 아무튼 뭐가 됐든 몸에 좋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런 식습관은 우리가 수십 년째 이제 쌓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먹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환자의 가족분들도 이런 음식을 너무 입에 안 맞는데 해 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안 받고 적당히 골고루 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좀 있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곡음료 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더 잦아질 텐데 이렇게 자주 가는 게 전립선에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뭐 귀찮아서 그렇지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많이 마셔서 이뇨작용이 이제 생기면 몸에 물이 모자라지겠죠? 물도 같이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야기 써 주셨네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그럴 때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전립선에 괜찮을지. 근데 뭐 자주 가시는 건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거는 사실 뭐 전립선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귀찮죠. 힘들고. 자다 깨서 가야 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뭐 조심스럽게 해결책을 하나 드리자면 저처럼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낫지 않을까. 저는 디카페인 커피를 이제 저녁에도 마시거든요. 그래서 뭐 수면에도 방해가 안 되고 또 뭐 밤에 소변도 많이 안 만들어져서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향에 커피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디카페인은 좀 맛이 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디카페인 커피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추러스 님께서 네. 이런 비 오는 날씨에 추러스에 디카페인 커피 한 잔 하면 딱 좋겠는데요.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 나올까 봐 사실 조금 두려운 겁니다. 사실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는 없거든요. 연구에서도 몇 회를 먹었는지가 나오는 편이고요. 얼마큼 양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나라별로 토마토에 들어있는 그 라이코펜의 함량이 다 다르거든요. 물론 빨간 토마토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마토보다는 저쪽 이탈리아 토마토는 정말 빨갛거든요. 그런 토마토에 이제 라이코펜이 더 많겠죠. 그래서 양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토마토는 채소기 때문에 또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 번에 몰아드시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을 나눠서 분복해서 조금씩 조금씩 드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뭐 양에 대해서는 뭐 개인 식습관에 따라서 다른 음식 같이 먹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굳이 양을 제가 정의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토마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에 졸여 먹어야 더 흡수가 많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리법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게 채소기 때문에 우리 식사할 때 뭐 오이나 고추 같은 거 식사 중간에 이렇게 장에 찍어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식사에도 토마토를 올려서 드시는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토마토를 먹으면 입맛도 좀 개운해지고요. 저기 산도가 좀 높기 때문에 공복에만 먹지 않는다면 굉장히 입맛을 이렇게 헹궈내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해서 토마토가 여러모로 쓸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마지막 질문 더 있군요. 안녕하세요 님께서 예 안녕하세요. 예. 붉은 고기나 가공육이 전립선암 위험 높인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부터 조심해야 하나요? 네. 사실 뭐 정의가 된 건 딱 없는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영국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붉은 고기를 하루에 그러니까 일 주일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50 그램 정도만 먹어야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50 그램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고깃집 가서 1 인분을 시키면 소고기가 한 150 에서 180 그램, 돼지고기가 한 200 그램이지 않습니까? 그 1 인분도 안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고기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는 사실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1 인분도 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 인분을 먹고 한 이틀은 쉬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좀 다채로운 단백질원을 찾아서 골고루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육은 그 만드는 단계에서 이미 좀 몸에 안 좋은 아질산염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뭐 대부분의 암에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조리할 때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 특히나 이제 직화구이, 숯불고기죠. 숯불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고기를 그렇게 불에 직화를 하게 되면 탄화수소라는 게 더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 프로그램에서 보통 벤조피렌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벤조피렌 같은 강력한 발암 물질이 그런 직화구이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조리법도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양인데 그런 조리법 더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식품 영양 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이 사실 좀 두렵습니다. 네. 이초코 님입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나 방사선 치료 중에는 꼭 피해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마지막에 표를 2개 정리해 드렸는데 두 번째 표가 전립선암 환자분들을 위한 표였습니다. 아까 그 표에 들어있는 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뭐 등등해서 써 있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조금 가셔서 그 표를 캡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볼까요? 자몽 허니 블랙티입니다. 저런 티가 있군요. 블랙티인데 자몽과 꿀이 들어있는 블랙티인가 봅니다.
유제품을 좋아하는데 전립선 비대가 있으면 유제품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그 전립선 비대증에도 이 포화지방이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품은 보통 탈지유나 뭐 저지방유가 아니고서는 다 포화지방 함량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제품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탈지유나 저지방유로 이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보시면 버터라든지 이제 뭐 그런 치즈 이런 데 보면은 생각보다 지방 함량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히 드신다면 물론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만약에 우유를 한 컵씩 드실 거라면 저지방류, 탈지유, 무지방류 이런 걸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저 오영도 님 아까 전에 캡처해 놓으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문을 다 받은 것 같고요. 네. 어 자 오늘 강의는 저희 대한비뇨의학회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중순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에 8시 또는 10 시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만나 뵙는 그런 강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봐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시고요. 또 즐거운 봄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